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20년 5월 20일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아시아 갱단에 납치당해서 성폭행 당했어요. 경찰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모른 척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과 함께 부상을 입은 여성의 사진도 있었는데요. 이게 꽤 심각한 상처라 모자이크해서 보여드릴게요. 온 몸이 멍투성이인 건 기본이고 한쪽 눈은 잔뜩 부어서 아예 뜰 수 없을 정도예요. 누구라도 이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고가 들어갔죠. 경찰도 곧장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녀의 얼굴, 팔, 허벅지 할 거 없이 심각한 부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근처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피 묻은 망치도 발견됐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그런데 이 게시물이 파급력이 꽤 컸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곳저곳 내용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냈죠. 급기야 그녀를 구해라! 막 이런 피켓을 든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요. 심지어 아시아 사람 자체에 대한 혐오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아시안 갱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불똥이 튄 거예요. 완전 이 게시물 하나로 지역 전체가 들썩였죠? 아니 근데 그 글에서 경찰이 모른 척 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체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우선은 게시물 작성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20살이던 여성 엘리너 윌리엄스였습니다. 엘리너는 영국의 평화로운 항구 도시 베로인퍼니스에서 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양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죠. 어린 엘리너에게 이 모든 생활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새아빠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양아버지는 딸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미 다쳐버린 마음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엄마에게는 강한 집착과 애착을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항상 엄마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아마도 엄마만 유일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집착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떨어지기 싫어하고 새아빠를 질투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금방 나아질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엄마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스스로 상처를 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에 엘리너의 삶을 뒤흔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7년 11월, 엘리너는 학교에서 알게 된 남사친 캐머린 바비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서 열린 홈파티에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잠깐 수영장 근처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이때 파티 개최자인 캐머린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속삭입니다. 엘리, 조용히 따라와봐. 내가 좋은 거 줄게. 같은 반 친구다 보니까 큰 의심 없이 따라갔죠. 캐머린은 그녀를 데리고 비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단둘이 남은 그 순간 태도가 급변해요. 억지로 옷을 막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려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시간이 흐르고 캐머린은 그녀에게 억지로 대마초까지 피우게 했어요. 이게 나중을 생각해서 한 행위 같은데요. 마약을 하게 되면 진술에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킨 겁니다. 이거 너무 악질이죠. 한편 엘리너는 신체적 충격에다가 또 마약까지 하게 되니까 버티지 못하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병원에서 눈을 뜨는데 엄마가 딸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엘리너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죠. 캐머리는 바로 체포되는데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냥 금방 풀려나더라고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혐의점이 없고 심지어 엘리너에게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너는 경찰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 큰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술과 마약에 의존해서 살아갔고 가출 횟수도 늘어가요. 게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상을 입은 채 집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모녀 사이의 다툼은 잦아져요. 엘리너는 결국 다음 해인 2018년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엄마의 부탁에도 요지부동이었고요. 심지어 어디서 머무는지 위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엄마는 결국 독립 허락해 줄 테니까 집 위치 공유와 연락만이라도 제대로 받아줘라 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다시는 딸을 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엘리너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매번 잠수 타기 일쑤예요. 사실 엄마가 그 딸 주소를 알긴 하잖아요. 근데 직접 찾아가면 막 엘리너가 노발대발할 게 뻔했죠. 그래서 그녀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경찰이 엘리너의 집에 방문을 해보면 항상 그녀는 약이나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하루를 보내던 2019년 5월 19일 웬일로 엘리너가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요. 저 성폭행 당했어요. 조던 그 자식이요.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조던에게 끔찍한 짓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엘리너는 어플을 통해서 조던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9년 3월 8일 첫 데이트를 했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조던이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엘리너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조던이 문을 턱 하고 잡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품에서 칼을 꺼내더니 엘리너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아예 집으로 들어왔대요. 놀라서 막 조던을 밖으로 밀어냈지만 그는 오히려 막 폭행을 하면서 제압했고 그 후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진술. 그런데 그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후로도 막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녀를 협박했죠. 이미 겁에 질린 상태였던 엘리너는 그에게 저항을 할 수 없었고 결국 5월 6일과 5월 18일 추가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즉시 조던을 체포했어요. 이후 수사는 무려 3달간 이어지는데요. 이상해요. 이번에도 성폭행과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풀려나더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엘리너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한테 그것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둘이나 그냥 멀쩡히 풀려난 거잖아요. 이거 너무 분통 터지죠. 억울하고요. 그래서 경찰이 제발 자신의 사정을 봐주길 바라면서 또다시 신고 전화를 겁니다. 엘리너는 지난 8년간 숨겨온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12살 때부터 아시안갱의 두목 모하메드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둘의 첫 만남은 엘리너가 이제 막 12살이 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이때 처음으로 하우스 파티에 초대받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당시 34살이던 모하메드 람잔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시내에서 인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CEO였어요. 이 인연으로 엘리너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점차 그와 가까워지더니 결국 선을 넘어요. 둘이 연인이 된 겁니다. 사실 당시 엘리너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20살 이상 연상인 모하메드가 마치 아빠처럼 따뜻하게 다가오니까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하메드는 사실 검은 속내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데요.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고 특별하다면서 막 구슬려서 절대 복종하게 만들었죠? 이런 속삭임에 넘어간 엘리너는 결국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고 모하메드는 점점 그녀를 길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굉장히 엽기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면서 자기 갱단의 부하들과 성관계를 시키기도 했대요.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엘리너는 모하메드와 그의 부하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그런데 그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요. 엘리너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끌고 갔대요. 아시다시피 암스테르담은 그 성매매가 합법인 곳이잖아요. 거기서 강제로 매춘굴에 밀어넣어요. 엘리너는 20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강제로 성매매에 이용된 거죠. 이후로도 스페인 이비자 섬에 갇혀서 2주간 성노예로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한 달 전인 2018년 6월 30일에는 영국 블랙풀 지역에 위치한 호텔에서 억지로 성매매를 하기도 했고요. 와, 근데 이 유럽 전역에서 이런 식으로 당했다고요? 이거 스케일이 너무 큰데? 엘리너는 증거가 있다면서 메시지 내역을 보여줘요. 그 속에는 모하메드가 온갖 성매매를 지시하는 협박성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너의 말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아시아 갱단의 보스이고 집단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즉각 모하메드를 수배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냥 동네 친절한 식당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시안 갱에다가 조직적인 성매매까지 저질렀다고요? 그렇게 모하메드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모든 범죄를 부인하는 건 물론이고 아니 대체 엘리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데 근데 많은 범죄자들이 다 이러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순간 경찰은 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팀을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합니다.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잖아요. 금방 해결될 것 같았죠. 근데 문제가 아무리 조사를 이어가도 모하메드에게서 성폭행과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당시 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엘리너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을 믿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녀가 당한 범행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어보기로 합니다. 일단 억지로 성매매를 당했다던 영국 블랙풀을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쩐지 그녀의 태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성매매 장소가 처음에는 호텔이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차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겁니다. 게다가 차를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이동 수단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결국 경찰이 직접 근처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을 조사하는데
드디어 한 호텔의 직원이 엘리너를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왔던 건 사실인 거예요. 자, 이제 그날의 CCTV만 보면 전부 확인됩니다. 2019년 6월 30일 영상을 돌려봤죠. 엘리너가 호텔에 들어옵니다. 근데 혼자더라고요. 이후 24시간 후에 체크아웃을 하는데 호텔에 머무르는 그 하루 동안 그녀는 오직 혼자였어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야? 경찰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느꼈고 다른 사건들도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해요. 앞서 대규모 성매매가 있었다던 네덜란드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재조사를 했는데 일단 엘리너 출국 기록에 암스테르담에 방문한 사실은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엘리너는 그때 함께 강제 성매매를 했다던 피해 여성들의 이름도 상세히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성들 중 단 한 명도 피해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처음 듣는 소리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심지어 엘리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엘리너는 왜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쉽게 밝혀집니다. 그냥 자기 18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동생 커플이랑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영국에 사니까 어린 나이지만 가까운 네덜란드 여행 정도는 종종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행 내내 엘리너는 동생과 함께 있었어요. 성매매?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비자 사건은요? 억지로 잡혀가서 성노예로 지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허무하게 해결되는데 엘리너는 애초에 이비자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녀가 증거로 제출했던 문자 내역, 대화 내역 또한 모두 조작된 사실이 밝혀집니다. 모하메드의 IP 주소가 그냥 엘리너의 집이에요. 네, 모두 엘리너가 스스로 보냈던 거죠. 와, 거짓말을 어쩜 이렇게 대단하게 할 수 있죠? 경찰도 황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엘리너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그게 바로 맨 처음에 언급한 그 게시물입니다. 아시안 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이를 묵인한다 라면서 올렸던 그 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그 사진은 대체 뭐죠? 막 다친 사진이 있었잖아요. 엘리너는 자기가 모하메드를 신고하자 그가 복수를 하려고 부하들을 시켜서 자신을 납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심각한 구타에다가 성폭행까지 당한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실질적인 증거인 피 묻은 망치도 발견했잖아요. 몸 전체에 심각한 부상도 있었고요. 경찰은 정밀 감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파헤쳐 보니까 부상을 입은 대부분이 본인 손에 닿는 몸 앞부분에 몰려 있더라고요. 게다가요, 엘리너의 카드 결제 내역과 마트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건 직전에 그녀가 직접 그 망치를 구입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이것조차도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최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죠. 엘리너를 구하자 이렇게 시위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진실을 알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그녀를 딱한 마음에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이거 완전 그냥 사기꾼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요. 나중에 보니까 앞서 어릴 때 신고한 2건의 성폭행 사건 있잖아요. 그 친구가 파티에서 약 먹이고 그랬다. 또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요.
네, 예상대로 모두 거짓입니다. 사실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신고 몇 개는 뺀 건데요. 엘리너는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엄청난 범죄에 휘말린 피해자가 될까? 이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엘리너는 체포돼요. 혐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든 사법 방해 혐의였죠. 2022년 10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사건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추측컨대 엘리너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애정결핍을 보였잖아요. 그게 성장하면서 점점 내가 피해자가 돼야만 주목을 받고 또 무조건적인 동정과 애정을 받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번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갱단에 무슨 국제 성매매까지 끌어들여서 대규모 스토리를 지어낸 거고요.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재판 끝에 결국 9건의 사법 방해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엘리너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돼요. 엘리너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던과 모하메드요. 둘은 엘리너의 거짓 신고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봤어요. 엄청난 비난은 기본이고 앞서서 그 사건 오해한 엘리너 지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500건이 넘는 살해 협박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대체 엘리너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피해를 본 거냐고요. 여러분, 무고죄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허위 고발이죠. 그 어떤 범죄의 무게만큼 무고죄도 무겁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남한테 피해주고 살진 말자고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사건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예루살렘 엔케렘은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해발 660m로 꽤 높이가 있고 골짜기 사이에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해서 정말 성과 함께 살아가는 듯한 조용한 동네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 요한의 출생지로 성지순례차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 코엔 가족이 살고 있었죠. 가족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친절해서 이웃들이 천사 가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 니심 코엔은 공무원으로 든든한 가장이고 레아는 주부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따뜻한 어머니였어요. 첫째 아니트는 19살로 현재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은 테러가 자주 일어나던 나라로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둘째 시라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태고 막내 아들은 영재학교를 다닐 정도로 똑똑한 모범생이라서 부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코엔 가족은 그들만의 규칙,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저녁은 꼭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1986년 2월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쌀쌀한 날이었죠. 코엔 가족은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빠 니심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총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옛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총을 각자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처음 보는 총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총은 M16. 무게도 가볍고 명중률도 높아서 군대에서 자주 쓰이는 총이죠. 신기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총을 조립하는 법과 또 사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요. 밥 먹고 영화 빠삐용도 봤어요. 그리고 한참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이제 늦었으니까 가족들은 하나둘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12시 30분, 불은 하나하나 꺼졌고 집은 금세 조용해집니다. 그러던 새벽 1시 15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이웃 주민이 깜짝 놀라서 바로 신고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집으로 들어갔고 그 안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선 탁자 위에 있는 M16 총이 보였죠.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이는 방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부부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처참했어요. 벽부터 천장까지 온통 피범벅에다가 침대 위에는 쓰러져 있는 코엔 부부가 보였고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처럼 보였죠. 남편은 눈 옆에서 총을 맞아 얼굴에 이 눈 부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위는 침실 커튼 밑에서 발견됩니다. 보니까 안에 레아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는 심각했죠. 뺨에 총을 비껴 맞았고 그 부위가 세로로 길게 벌어져서 아주 분수처럼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를 미뤄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포한 걸로 추정됐고요. 그때 2층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트와 레아, 자매는 각각 침대 위에 누워서 사망했습니다. 두 딸 모두 부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은 걸로 보였고 얼굴의 형체는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예요. 이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잔인해서 현장을 감식하던 경찰들은 실제 눈물을 흘리면서 조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테러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테러범이 일본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공포감 조성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총으로 막 소음을 일으켜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또 가족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결박한 뒤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가족 살인 사건은 좀 달라요. 모두 각자 침대에 누운 채로 발견됐고 도망치거나 반항을 하는 적도 없었고요. 심지어 집안의 금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침입의 흔적도 없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가족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명이 보이질 않잖아요. 막내 아들은 대체 어디 간 거죠? 이때 이웃집 주민이 자신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말을 해주었고 다행히 그 집에서 안전히 있던 막내를 발견합니다. 아이의 충격이 클 수도 있으니 청소년 담당 경찰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이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뭐랄까 감정이 전혀 없어 보인달까요? 가족들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아이는 그저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라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단 둘이 대화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그 사무엘은 결국 경찰관 한 명을 남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아이와 둘만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쨌든 아이에게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소녀는 불편한 기색 전혀 없이 술술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을 차례대로 살해했고 자신은 겁에 질려 이웃집으로 도망을 쳤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경찰들이 오더라 라는 겁니다. 마치 평소에 있던 일을 말하듯 편안한 말투였어요. 사무엘은 직감적으로 막내 아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경찰들은 그런 말에 안 속는다면서 집안에 침입 흔적도 없었고 없어진 귀중품도 없었다. 하나하나 강도가 아닌 점을 반박했죠.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소녀는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이야기를 모두 끝내면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치 엄마는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상 상태가 심각했던 어머니는 병원 이송 중에 사망을 하고 말아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선 아이의 진술을 듣기 위해 모른 척 그 조건을 수락했고 이내 소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당일이던 목요일, 아버지에게 총을 조립하고 사용법을 배운 후 멀쩡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12시쯤부터 가족들이 방으로 다 갔다고 했죠. 이때 아이도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침대에 누웠고 금세 잠이 들 것 같았죠. 그런데 순간 방금 봤던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모두 죽인 살해범이 등장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근처 성당에서 종이 울렸고 초록색 몸의 무언가가 나타나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방으로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갔고 부모님 침실에 들어가서 M16, 총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쏘고 올라가서 누나들 머리에도 총을 쏜 거죠. 그런 후에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총을 탁자 위에 두고 뒤쪽 발코니로 통해서 집 밖으로 나와 강도가 들었다고 소리치면서 옆집으로 향한 겁니다. 그 와중에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초록색 몸에 무언가가 식혔다. 이게 솔직히 믿기가 너무 힘든 얘기죠. 경찰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좀 더 평범한 동기를 찾으려고 했어요. 왜? 부모님이 평소에 때렸어? 아니면 전에 경찰이 체포된 적은 있었어?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나?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아이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어요. 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사무엘은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아이에게 뭔가 더 필요할 진술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아이를 품에 안아 경찰서로 향합니다. 뭔가 얼굴을 담요와 옷으로 숨기고 경찰차로 옮겼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사무엘은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왠지 모를 불안감을 계속해서 느꼈거든요. 누가 봐도 자신이 소년보다 크고 강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제압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뜨거운 커피를 건네고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이 아이가 대체 뭘 어떻게 행동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뜨거운 음료를 주면 순식간에 그걸 집어 던질 것만 같아서 우선은 그 자리를 피했던 거죠. 얼마 뒤 사무엘은 소년이 커피를 다 마실 때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겨우 13살이던 아이는 마치 명령하듯 손짓으로 그에게 앉으라고 제스처를 취하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어린애로 보여요? 설마 커피를 던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신속한 출동과 수사는 좋았어요. 사무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읽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소년은 가족 전부를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에 대하는 태도는 시종일관 흔들림이 없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더욱 아이를 기괴해 보이게 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에는 제가 한 짓이 아닌데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죠? 전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도구로 이용된 것뿐이죠. 라면서 사건과 자신을 정확하게 분리하듯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였지만 내가 죽인 건 아니다. 이 황당한 증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쨌든 소년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고 결국 아이는 일가족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한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보도 금지 요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싫다 이거예요. 아니, 겨우 14살 소년이 보도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걸까요? 담당 판사는 그 요청을 거부하긴 했어요. 결국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낱낱이 TV와 신문에 실리게 됐고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년의 정신감정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질 않고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생각한 거죠. 검사를 마친 의사는 이 아이 때문에 정신의학 서적을 전면 수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무지 이 소년을 진단할 수가 없대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정상인 건지 아무것도 판단이 서질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관찰이라는 명목으로 폐쇄병동에 아이를 입원시키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모든 규칙과 규정을 잘 따랐고 공격적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요. 다른 환자들과도 문제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냥 조금 내성적일 뿐 아이는 평범한 거예요. 그때 딱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그건 아이의 IQ입니다. 이게 또래에 비해서도, 아니 다른 성인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결국 담당 의사는 소년에게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서 드디어 소년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실 재판이 수월하게 흘러갈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일단 증거도 자백도 다 나온 상태잖아요. 심지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결과가 좀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의 죄목은 4명에 대한 1급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살인의 동기, 그러니까 의도성이 판단되지 않던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의 작전도 잘 통했죠. 처음부터 아예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렇게까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과실치사는 좀 다르죠.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형은 또 적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년이 변호사에게 딱 한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건 바로 유산 상속. 다른 건 다 상관없고 유산만 받을 수 있게 해달래요. 근데 이스라엘 형법상 1급 살인이 인정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지만 과실치사가 되면 집과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결국 판사는 소년과 변호사의 의도대로 과실치사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원하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년은 4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겨우 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과 집 모두를 차지하게 됐고요. 네, 사실 이 사건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 누나들은 왜 죽인 걸까요? 소년은 체포 후에 꾸준히 누나들에 대한 그 애정을 표현했어요. 자신은 누나를 너무 사랑했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고요.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도무지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14살 소년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많은 가설이 오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 게 아버지의 학대 때문이라는 건데, 하지만 아버지 니심은 평판이 좋았잖아요. 자,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밖에서 평범하고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폭군같이 행동하며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했다는 거죠. 아마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당시 그 학대는 두 누나에게 향했고 소년은 자기만 홀로 마치 왕자 같은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절대적 무력감을 느껴 결국엔 온 가족을 살해했다는 주장.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밖에도 정신 이상,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이유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소년의 변호사는 말합니다. 살다 보면 결코 풀 수 없는 퍼즐이 있다고요. 그렇게 막내 아들이 가족 모두를 살해한 이 사건의 동기는 영원히 미스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오늘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소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의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겨우 9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마저도 모범수로 6년 만에 풀려나게 돼요. 그리곤 자신이 살해한 가족들과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똑똑한 머리로 대학교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금세 취업도 합니다. 게다가 꽤 고위직급까지 올라갔고요. 가정까지 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갔고요.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곧 그의 신상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결국 회사에서 알려지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은 과연 진실을 말한 걸까요? 일단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정신과 의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그 누구도 아이의 말을 믿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